교육정보의 모든 것, 교육진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진담입니다.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오늘 제 옆에는 늘 변함없이 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교육 컨설팅 더 완의 수석 컨설턴트 최재한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근데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한 분 더 모셨습니다.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분입니다. 학습 문제 진단하고 처방에 관련된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초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종시 교육청에 독점적인 어떤 계약을 맺고 계시고, 그래서 세종시 교육청의 어떤 자문 교수를 맡고 계신 경희대학교의 박상학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주도 학습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상 이분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 EBS에 아직도 그 교수님 10년 전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던데. 네. 10년 전 영상 보시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때만 해도 2005년, 2007년도만 해도 사실은 그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검색어를 넣으면은 전혀 어떤 그 정보가 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와서 자기주도 학습이 활성화되고 또 국민들이 이해력이 높아지고 있고 또 지금 많은 학교에서 학습 이론으로서가 아니고 실제 학습이 실제로서 실천되고 있는데 아주 어떻게 보면 감회가 새롭죠. 감회가 새로우신 게 저기 10년 전 그 교수님 얼굴이 지금과 좀 더 젊어지셔서 예, 그런 거 보는 느낌 있지 않나요? 우리 그 최재한 쌤은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조만간 그런 나이가 됩니다. 예. 오늘 교수님 모시고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최근 교수님께서 그 학습 플래너라는 부분들, 학생들의 어떤 시간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어떤 10년 전의 고민이 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듯한 느낌이에요. 교수님이랑 제가 대화를 해봤을 때 보면은 이제는 자기주도 학습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시간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어떠한 시간 관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래서 학습 플래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이 학습 플래너를 어떻게 작성을 하고 학습 플래너의 진짜 효과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최근의 고민이 많다라고 해서 교수님을 모셨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이번에 나가는 제목은 학습 플래너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가, 학습 플래너 왜 써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오늘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가 시간 관리 기술이라는 거는 왜 확보를 해야 되고 학생들이 이 시간에 관련된 내용들은 도대체 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다시피 동서고금 막론하고 소위 성취를 이룬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소위 시간을 철저히 관리했다는 점이고, 요즘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역시 많은 CEO들이 또 많은 그 정치 리더들이 가장 그 중심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이런 시간 관리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분들은 시간 관리를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근데 비서진이나 또는 매니저를 통해서 시간을 관리하고 있는데, 유명한 그 시카고 대학의 그 리처드 탈러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록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또 무엇보다 특히 저에게 이제 교육적으로 주는 그 함의는 많은 연구를 통해서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인간의 변화와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한다는 점이죠. 특히 서구 유럽이나 그 가까운 우리 일본에서도 어렸을 때 학생들에게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 시간 관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학습시키고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가 건강하고 특히 무엇보다도 목표 지향적인 아이들을 길러내고 있다는 거죠. 시간 관리는 좀 중요한데, 근데 재환쌤, 그 학생들이 시간 관리 잘 하나요? 그 학생에 따라서 좀 편차가 크죠. 네. 일단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 플래너를 좀 써오라고 하는 경우는 사실 시간 관리를 못하는 학생들한테 써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그걸 체크를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컨설팅 관점에서는 사실 플래너가 가장 중요한 게 계획도 계획인데 실제로 그걸 실행할 수 있느냐가 가장 또 이제 그 관점, 저희 관점에서 그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참 그 어른이 돼서도 사실은 시간 개념 없는 사람 있잖아요. 주요 비즈니스 하는데 10분 이상 늦는다거나, 이게 사실은 그게 굉장히 무례하고 힘든 일인데 그거를 어렸을 때 사실 훈련을 받지 못하면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이제 잘못을 범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시간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 굉장히 좀 의미 있고 중요하다,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일단 교수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확하고 엄밀하게 좀 한번 정의를 내려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의 본질, 시간 관리의 본질이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오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시간을 이렇게 그 무형의 시간을 관리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그 시간 관리의 본질은 행동을 관리하는 거고 가치를 어떻게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동을 관리하려면 그 학생만 했던 매력적인 어떤 그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진로 교육을 통해서 아이 뭐 진로 인식이나 탐색이나 선택을 통해서 아이들의 그런 가치 지향적인 그 교육의 어떤 철학을 제시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고요. 실체가 없는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행동을 변화시켜서 행동 결과의 가치를 관리하는 것이다. 즉 시간 관리의 본질은 매력적인 어떤 가치와 목표 관리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네, 뭐 일단은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네. 일단은 공평해요. 보면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건 시간은 공평하게 제공이 되었는데 사실은 대체 불가능한 자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무엇보다 재생 불가능해요. 그래서 네. 제가 항상 그 학원들이 설명회를 할 때마다 네. 가장 제가 답답해하는 게 뭐냐면 해두면 좋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 뭐든지 해두면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시간을 써서 돈이야 우리가 어떻게 벌 수 있겠지만 시간을 써가지고 그 시간을 아이들의 소중한 시간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과도한 수학 선행을 했는데 이게 의미가 없어졌을 때 이럴 때 가장 속상한 게 뭐냐면 아니 그 아이의 그 시간은 어디 가서 보상을 받냐는 거죠. 그렇죠. 사고할 수 없고 책 읽지 않고 질문할 줄 모르는 아이로 거듭나게 되는 거니까 일단은 시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다. 결국은 우리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부여된 재생 불가능하고 대체 불가능한 가장 소중한 자원이 시간을 잘 관리를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것이 하나의 학습 플래너가 될 수 있다. 뭐 일단은 서로는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그 시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저희가 현장에서 교사나 예를 들면은 학생들에게 이 부분을 사전 연수와 학습을 시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 인지가 안 돼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플래너 활용을 그 제대로 효과적으로 하질 못하는 실행을 못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시간에 대한 속성이라는 부분을 교사나 학생들에게 상당히 그 중요하게 그 교육을 시키는데 근데 시간만이 갖고 있는 그 고유한 어떤 속성이 있거든요. 그 속성이 뭐냐면 5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시간은 모든 일에 필요한 자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시간 속에서 일어나고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 그대로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재생 불가능한 자원이다. 그래서 시간은 철저히 소모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과거로 회귀될 수 없다. 또 대체 불가능한 자원이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세상에 불가능한 자원, 그 대체 불가능한 자원이란 없습니다. 유일하게 시간만큼은 유일하게 대체 불가능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게 더욱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가장 공평하게 분배된 자원이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24시간, 1440분, 그리고 86,400초. 이 하루 누구에게나 신이 공평하게 분배된 이런 시간의 어떤 그 자원의 특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비탄력적 자원이라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자원은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도 증가하죠. 근데 이 시간만큼은 수요가 증가해도 공급은 절대 증가하지 않는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어떤 시간의 속성에 대한 내용을 아이들에게 먼저 플랜을 쓰기 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그리고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반드시 학습하고 훈련시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이 시간 굉장히 멋진 이야기네요. 저는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씩이나 우리 학생들, 청취자분들, 이 방송 들은 청취자분들은 요 앞부분만이라도 학습 플래너를 쓰기 전에 학생들과 함께 이 방송을 한 번 좀 듣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이제 학생들이 시간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학습 플래너라는 것을 이제 그 작성을 하고 쓸 텐데 그렇다면 바람직한 학습 플래너의 내용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는 거죠. 결국은 이제 기록을 하기 위한 어떤 가장 주요한 형식이 학습 플래너인데 그러면 그리고 이제 학습 플래너가 세상에 되게 많잖아요. 교보에 가거나 이러면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뭐 가격대도 천차만별인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학습 플래너에 무엇이 담겨져야 되냐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예. 말씀 부탁드릴게요. 플래너 시중에 가면 이제 상업용 플래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문가 입장에서 교육 전문가 입장에서 좀 아쉬운 점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 그 플래너의 내용들이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성인의 어떤 기록과 관리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이 기록을 하다 보면 일주일, 한 달이 기록이 어렵다는 그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어른들이 직접 기입을 해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걸 채우기가.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소위 스터디 플래너는 소위 교육학 동선, 그러니까 학습 동선과 교육공학적으로 설계를 해서 아이들이 접근성과 기록과 관리가 쉽게 그리고 또 평가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한 그 공간적, 그러니까 학습 플랜의 어떤 공간적 특성이 요구되거든요. 첫째 이제 그 중요한 그 교육 정보로서 대부분 보면 아이들은 중학교가 됐든 고등학교가 됐든 중요한 학사 일정이 반드시 나와 있어야 됩니다. 학사 일정. 그 학사 일정에 따라서 근데 고등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비한 근데 봉사활동이나 독서활동, 수행평가, 비교과 활동, 또 특히 이제 아이들이 요즘은 교수 매체로서 인강을 많이 듣기 때문에 그 인강 활동과 같은 그런 그 좀 특화된 그런 양식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 일정에 따라서 시험 스케줄도 좀 필요하고 또 시험 후에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모델도 필요하고 또 아이가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 풀도 필요하고요. 또 여기에 따라 대부분 이제 그 플랜들이 가지고 있는 연간 계획, 월간 계획, 주간 계획, 일일 계획이 상관적으로 일관성 있게 각 카테고리별로 그 좀 내용들이 알차게 차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 플래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항상 그 성찰과 평가라는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성찰과 평가라는 부분. 왜냐면 아이들의 그 새로운 형태의 성찰 활동 영역이 상당히 요즘 그 정보화 시대에 특히 필요성이 대두돼 있고 무엇보다도 그 아이들의 메타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성찰을 통해서 마치 성찰일지처럼 성찰일지를 통해서 자아 성찰이 가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적인 내용을 구성하고 또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 이런 여러 관계자가 중요한 학생을 중심으로 중요한 인물들이 서로 피드백하고 또 코멘트를 통해서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합니다. 예. 자, 재환 쌤이 덧붙일 만한 내용 있나요? 그 시중에 나와 있는 학습 플래너들이 사실은 그 각자의 자기 취향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자기에게 필요한 형식의 학습 플래너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재환 쌤이 보기에, 우리 완 쌤이 보기에 요거는 좀 꼭 담겨졌으면 좋겠다. 우리 그 교수님께서는 이제 교육 동선에 맞게 써라. 결국은 학교에 관련된 형태의 학사 일정에 결합되어진 형식이 이 아이의 학습 플래너에 들어가야지 시간 관리라고 하는 본래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의 학습 플래너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좀 맞지 않는 것들이 좀 있다. 이런 어떤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완쌤이 보기에는 어떤 학습 플래너가 그나마 제일 낫나요? 아니 어떤 학습 플래너보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하는 관점에서 좀 하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저희가 할 때 아까 이제 앞에 나왔던 거랑 좀 이제 겹칠 수가 있는데 플랜을 이제 큰 플랜을 쌀 때 저희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거는 이제 경중을 좀 파악을 해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라는 거겠죠. 약간 시간 관리랑 이제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얘기지만 모든 대회를 다 나갈 수도 없고 모든 거를 다 열심히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시간 경과상도 그게 안 되고 또 실제로 생기 후에 기록이 되더라도 그 정보가 다 들어가면은 중요한 게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저희 관점에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활동을 했어도 이거를 좀 빼라고 저희가 권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거를 조금 덜 중요하게 할지를 좀 경중을 미리 파악을 해서 플랜을 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실행 여부예요. 저희가 제일 중점을 두고 체크하는 게 사실 실행 여부거든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 뭐 학창 시절에 뭐 노트 필기 굉장히 잘하는 학생인데 시험을 못 보는 학생들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플래너에게서 계획을 짜면은 그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체크가 좀 저희가 중심이 되고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강조하는 거는 어떤 일을 계획해서 했다면 그 이후에 후속 조치에 대한 거를 꼭 생각을 해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했을 때 후속 조치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필요하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특히 이제 교과 세특이랑 연결을 해서 뭐 내가 뭐 발표를 하거나 이런 걸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개별 후속 조치가 더 필요한지, 어떤 책으로 어떤 보고서를 어떻게 쓸 건지 같은 것들을 꼭 생각을 하게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점에서는 아까 이제 그런 3가지 정도가 좀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그 메인 주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라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작성하느냐. 그러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두 분이 공통점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그러한 형태의 학습 플래너를 활용을 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어떻게 학습 플래너를 활용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 부분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냐. 네. 예. 가능한 모든 내용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좋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플래너가 가능한 학사 일정 기반에서 근데 연간, 월간, 주간, 일객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예를 들면 연간 독서 활동이나 봉사 활동, 동아리 활동, 근데 고등학교의 그 학종을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그때마다 요소마다 아이들이 바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학생만 그러는 게 아니고 학생이 그 학교가 중재적으로 개입을 해서 교사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코멘트나 예컨대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면 더욱 좋고요. 그 다음에 예컨대 학사 일정에 따라서 그 주요 일정을 기록하고 특히 무엇보다도 그 고등학생들은 그 세특 예컨대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비해서 요소를 놓치는 일이 그때마다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그런 차원에서 이 플래너는 내용이 그렇게 구성이 돼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과 영역 활동에서 진짜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으로 구분을 했는데 교과 영역에서는 정말 할 일 리스트 중심, 할 일 리스트를 구체화하고 세분화, 수치화하라. 저는 항상 이걸 강조하거든요. 구체화하고 세분화하고 수치화하라. 구체적으로 쓰고 세세히 나누고 시간을 계산하라. 이게 곧 뭐와 관련이냐면 실행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실행력. 그래서 아이들이 예를 들면 그 플랜 내용을 보면 영어 공부하기, 수학 공부하기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실행력을 옮기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이런 메타포를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면 어머님이 여름에 수박이 먹고 싶은데 어머니 그 아이에게 그냥 통째로 갖다 주는 거예요. 쟁반에 담아서. 이런 케이스와 어머님이 접시에 조각조각 내서 갖다 주는 경우 바로 손이 어느 쪽에 가느냐. 바로 실행력과 다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조각조각 냈을 때 구체화했을 때 바로 실행이 옮겨지는 거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계획을 했을 때는 실행이 어렵다. 또 하나 예상 소요 시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플래너 내용에 반드시 예상 소요 시간을 항목을 넣어서 내가 이 과제를 완성하는데 내가 본인의 근데 학습 이해 속도가 있거든요. 학습 속도나 이해 속도라고 하는데 그 이해 속도를 통해서 몇 시간 또는 몇 분 만에 이거를 내가 완성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반드시 채워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 영역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플래너 구성 내용 중에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을 구분해라. 나눠서 그 별도 내용 공간을 구성해서 그 비교과 영역도 예컨대 일과 중에서 자기개발이나 친구와 협업 등을 통해서 처리할 일들이 있고 또 모둠학습을 통해서 해야 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 크고 작은 그 집안에 주요 대소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현장에서 하나 경험한 건데 이런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월간 계획, 주간 계획에다가 우리 정기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친가, 외가 할머니, 할아버지 전화하기. 그 다음에 예컨대 큰아빠, 작은아빠한테 전화하기. 이 항목을 넣었어요. 근데 아마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근데 명절 무렵이었는데 아이가 떡 하는 말이 저 그 용돈 2개가 틀려졌어요. 이런 우스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사실 플랜의 이런 인성적 요소를 개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어느 날 작은아빠한테 전화를 하니까 작은아빠가 우리 누구가 이렇게 달라졌다고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가더니 이렇게 달라졌다. 매우 용돈이 달라지겠네요. 네. 이건 뭐 네. 어떻게 그래서 이러한 요소가 플랜에 담기면 얼마나 내용적으로 좋겠습니까? 아주 걱정되는데요. 아이들이 이럴까봐. 또 하나는 이제 소통의 장인데 그 플래너 그 성찰 칸 같은데 예를 들면 그 성찰이나
또 평가칸이나 또는 그 공간이 없으면 별도의 그 포스트잇을 활용해서 어머님이나 또는 선생님 이런 분과 함께 같이 공유하고 또 내용을 이렇게 떠들어 볼 수 있도록. 과거에 근데 우리가 그 국가인권위에서 중학생 그 초등학생 그 일기를 학교에서 검열을 못하게 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그 이후로는 사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그 인성적인 측면, 특히 무엇을 기록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플래너가 이런 성찰 칸을 이용하면 마치 자아 성찰 일지처럼 활용한다면 아이들은 그 자아 성찰, 특히 자아가 어떻게 발전하고 또 성장하는지도 알 수 있고, 이런 공간에 근데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같이 이 칸을 공유하면서 같이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멋진 공간이 될까. 아이가 성장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 정말 뭐 활용만 잘 한다면 참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오겠네요. 우리 완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추가해 주시고 싶은 말씀 있나요? 학습 플래너 작성에 아니 전 있어서 듣다가 굉장히 이제 좋은 감동했죠. 감동 부분, 예, 특히 예. 소통 부분이 소통, 이제 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게 중요한데 이 고등학생이 이제 특히 이제 부모님과 소통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사실 부모님들 고민이 제일 그걸 것 같아요. 자기 자녀랑 소통이 가장 안 된다는 게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런 공간에 맨 처음에 아이들이 그러니까 플래너의 습관을 들이는 데는 적어도 한 3개월 이상이 필요한데, 주변에 근데 교사나 멘토나 학부형들이 끊임없이 격려하고 지지하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소통 공간으로서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거든요. 특히나. 네. 아, 요거는 좀 색다른 게 왜 그러냐면 사실상 이제 우리가 작심삼일이란 말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어렸을 때부터 진짜 많이 들었던 말인 거고, 그 아마 지금쯤 저기 그 담배를 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분명히 그 약속했는데 또 피고 앉아 있고, 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시는 안 먹는다고 해놓고 이상하게 3일만 지나면 또 먹고 싶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학습 플래너에 있어서 가장 그 문제는 뭐냐면, 현실적인 어려움은 좋은 거 아는데 이게 일관성이 지켜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본다면 처음에는 누군가의 강제적 도움이 필요해요. 누군가의 그렇습니다. 강제적 도움이 필요해서 네. 뭐 멘토라든가 아니면은 뭐 컨설팅을 받는다거나. 근데 사실 부모님이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그 부모님이 뭐 매일매일 처음에는 사실은 부모님이 매일 한번 이 아이와 함께 학습 플래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다면, 제 생각에는 한 2, 3주 정도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절반 이상 정도는 아이가 스스로 이제 지금서부터 해 나갈 수가 있게 될 텐데,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 이런 소통의 공간, 일과표 같은 것들을 만든다면 훨씬 더 부모님과 자녀분이 같이 학습 플래너를 갖다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좀 좋은 시도다라고 좀 보여지네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용돈이 달라진다. 그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이게 사실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이제 그 학습 코칭을 받는다거나 컨설팅을 받는다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데, 부모님들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래서 내용들을 가져놓고 뭐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이죠. 이게 진짜 어렵죠. 그렇죠. 예. 우리 완쌤은 막 애들 괴롭히나요? 일관되게 학습 아, 플래너 이게 쓰라고.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예. 보통은 이제 오는 경우가 부모님이 좀 이렇게 하다 보면 고등학생 되면 이제 말을 안 듣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 들어요. 안 되니까 사실 저희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보통 그래요. 이제 대화가 안 되니까 제가 부모님한테, 아, 고등학생이 어떻게 부모님이랑 얘기를 하냐, 애한테 할 말 있으면 저한테 해라,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제 플래너에서 제가 만약에 부모님이 이거를 또 막 체크를 하고 하면 또 애들이 또 잔소리로 사실 받아들일 가능성도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안 될 게 있는데, 아까 잠깐 이제 얘기 중에 나오셨는데, 부모님이 좀 이제 플래너 같은 거를 이제 체크하시더라도 약간 이제 정서적인 지지 같은 걸 많이 해주신다면 아이들한테 굉장히 힘도 되고 또 플래너 일관성도 굉장히 잘 지켜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이렇게 부모님들이 적게 이렇게 개입을 하다 보면 어떤 효과가 좋냐면은,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지지적 개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부모님들은 뭘 문제를 지적한다고 그렇죠. 하면 안 되고, 근데 특히 부모님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특히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개입을 했을 때는 아이들이 또 플랜을 그만큼 정성 들여 쓴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또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거. 예, 그러니까 무조건 지지해 주십시오. 잘한 거, 아니네, 너 두고 봐, 내가 이거. 이러면서 이제 보면서 막 뭐 지적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적이 아니라 지지를 좀 해달라. 그러니까 9가지를 잘못하고 1가지 잘한 게 있으면 그 1가지만 갖고 얘기해라. 요런 어떠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맞습니다. 잘 안 돼요. 네. 그렇죠. 아이도 없으신 분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완쌤? 아니 부모님들은 네? 제가 많이 뵈니까 그렇죠. 그죠? 예. 저도 이제 제가 대신 얘기해 준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뭐 또 제 얘기는 또 누가 대신해 주나? 저희한테 의뢰하시면은 또 예, 그래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거의 그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학습 플래너를 사용하거나 혹은 작성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거는 좀 안 하는 게 좋다.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학습 플래너를 안 쓰는 게 낫다. 뭐 이런 내용이 있나? 이것만은 좀 피하자. 뭐 이런 어떤 주제로 말씀해 주신다면. 네, 아이들이 그 많은 연구에서 저희가 그 많은 논문에서도 이렇게 많이 밝혀졌는데 사실 아이들이 그 플래너 쓸 때 가장 안 좋은 점은 남을 의식하고 이걸 누군가 본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그 보여주기 위한 기록을 한다는 뜻이에요. 실제적인 오센틱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보여주기 위한 기록을 한다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여중생이나 여고생들 우리 많은 연구 논문에 그게 많이 지적이 되는데 아이들이 보통 지나친 장식을 위한 그 플래너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피해줬으면 특히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학생 개개인의 어떤 자신의 학습 이해 속도와 또는 학습량, 본인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학습량과 학습량을 초과해서 과도한 계획을 세워서 스스로 그 무리한 계획 속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딜레마에. 결국은 그 모습, 그 자신의 모습을 피하기 위해서 결국 플래너를 쓰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리한 자신의 학습 역량을 초과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플래너를 쓰고 마지막 성찰과 평가가 없는 그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플래너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평가거든요. 평가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성찰이라는 그 비타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매일마다 그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거나 지지하거나 격려하는 그런 문구도 좋고요. 그런 또 감정으로 좋고 짤막한 구가 됐든 문장이 됐든 이런 한 문장을 통해서 스스로 성찰하는 그런 장이 꼭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뭐 덧붙여서 완쌤은 가장 플래너 너 이럴 거면 쓰지 마 이런 학생 있었나요 이제까지? 아니 뭐 그런 경우는 많죠. 많아요? 예, 제법 있죠. 아, 사실. 제법 있구나. 예, 제법 있죠. 계속 조정을 해가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그 사례들이 정말 정확하게 그렇죠. 그 사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적극 공감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과도한 계획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제발 좀 과도한 계획 좀. 이 과도한 계획을 막으려면은 그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학습 플래너가 본질이 시간이니까 시간을 분 단위로 한번 계산을 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따져봐라.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때 개입 전략 중에 하나가 중요한 부분이 아이들이 계획을 세울 때 보면은 예를 들면 그 우리가 시험 스케줄을 작성할 때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야 보면은 이걸 누군가 작성해 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작성해 줄 수 없는 이유는 예컨대 그 학생 각자의 이해 속도를 우리가 몰라요. 학습 속도를. 그렇죠. 그래서 예컨대 레슨 1 영어 한 과를 공부하는데 이걸 내가 2시간이 필요할지 일주일이 필요할지를 판단할 수 없거든요. 유일하게 그 학생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에게 왜 그 과도한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그 피해야 되냐면 이런 경우죠. 스스로 학습의 이해 속도나 그 이 플래너를 그 계획을 완성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본인이 예단을 못하면 계속해서 그 본인의 학습의 이해 속도를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러한 영역들을 관찰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플래너를 쓸 때는 예정된 시간, 소요되는 시간을 꼭 저희가 기록하라고 하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뭐 거의 좋은 말씀 오늘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청취자분들이 아주 그 간만에 따뜻한 마음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도대체가 이 성공적 학습 플래너가 어떤 교육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 요 점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한번 지어주시죠. 네, 가장 중요합니다. 그 학습 플래너가 실질적으로 교육적으로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이 부분이 최근까지도 많은 논문 제가 어제 그 검색해 보니까 한 706편의 논문이 있더라고요. 학술지 논문들이. 근데 저희가 공부에서 학습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그 상관성 있는 부분이 학업 성취도와 학습자의 자기 효능 감명력이에요. 이 논문만 해도 한 600편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학업 성취도와 그 자기 효능 간의 상관성.
그러니까 학습자가 자기 효능감이 낮다면 평균 이하라면 아무리 많은 학습 전략이나 공부 방법을 개선해도 이 아이에게 학업 성취도가 향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특히 자기 효능감 요소 같은 부분은 아이의 그 내적 특성, 심리적 요소다 보니까 외형적으로 관찰이 안 돼요, 대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처치가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무엇보다 이런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가장 좋은 수단이 뭐냐? 바로 학습 플래너라는 거예요. 아이가 계획을 세워서 작은 계획이라도 하나 성공했을 때 아이의 스스로 만족감과 효능감이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특히 자신감이 형성되고 또 학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자신감과 무엇보다도 아이가 점점점 향상하면서 과제를 쉬운 것보다는 과제를 어려운 것을 선호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아이의 그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플래너를 통해서 예컨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선순위라는 그런 과목의 특성뿐만 아니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주의 집중력 향상시키는 그런 특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보할 때 가장 중요한 능력인 소위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찰란에 예컨대 긍정적인 어떤 자기 격려, 그 다음 사고를 통해서 참여 활동을 또 이끌어줄 수 있고 무엇보다도 21세기 가장 중요한 능력인 셀프 매니지먼트 러닝, 자기 경영 학습을 아이가 향상시킬 수 있는 특성도 있고요. 특히 이래 그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켜서 그 문제 해결을 높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지금 학업기에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스트레스거든요. 학업적 스트레스. 예. 그래서 이 학업 스트레스를 아이들이 줄여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와, 정말 이 학습 플래너 하나에도 이런 수많은 교육적 함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참 오늘 정말 그 우리 시대의 어떤 교육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항상 교육공학적인 이론으로 좀 저희 교수님 만난 인연이 꽤 됐어요. 예, 꽤 됐는데 그 항상 보면은 늘 자기주도 학습 분야에서 자신만의 어떤 이론을 계속 늘 발전시켜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아무도 자기주도 학습 얘기 안 하셨을 때 자기주도 학습을 막 이야기하시고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된 형태 속에서 시간에 대한 학습 플래너에 대한 고민을 하신 것 같아서 오늘 좀 간만에 뵙지만 너무 반갑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예. 네. 완쌤 오늘 평소랑 다르게 단둘이만 할 때보다 훨씬 더 원쌤의 어떠한 능력치가 더 드러난 것 같아서 제가 좀 약간 미안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아, 저렇게 훌륭한 사람을 이런 어떤 여럿이 하는 게 좀, 좋네요. 그쵸? 네, 그래서 내가 조금 여전히 또 요즘 계속 반성 모드로 진행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네, 예. 시간 좀 있나요? 그럼요. 예. 마지막으로 제가 좀 한 가지 좀 그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최근에 와서 우리 그 사회 이슈화된 내용이 있어요.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 우리 학생 청취자분들은 한번 그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Deliberate Practice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 또는 의도된 연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성이 바로 의도된 연습을 한다. 또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을 한다. 이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의 학습 툴이 바로 플래너다. 이 플래너에 얼마나 이것을 녹여 넣느냐에 따라서 이 역할이 가장 큰데 우리가 예컨대 그 세계 유수 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은 모든 그 연구 방법의 그 모델 분석이 소위 아이들의 스터디 플래너가 됩니다. 실제 국내에서도 그 연세대 심리학과 신모 교수님께서 발표한 논문에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서울에 있는 외국어 고등학교의 동질성이 검증된 소위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박사 논문을 쓰시는데 어떤 모델을 적용했냐면 분석 모델을 적용했냐면 아이들의 그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놓고 15명에게 플래너를 제공했어요. 플래너를 제공하고 한 학기 동안 이것을 검증합니다. 그래서 실험 집단에게는 예컨대 아이들에게 이 플래너의 필요성이나 어떻게 쓰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대로 이제 방치를 했고 그리고 실험 집단에게 15명에게는 매일마다 교사가 피드백을 해줬어요. 점검을 하고. 그런데 그 표준화된 분석 도구로 활용된 또 뭐가 있었냐면 아이들이 한 학기 동안 받은 중간 기말고사와 모의고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실제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으로서 플랜을 쓴 이 상관성과 그리고 이 학업 성취의 상관성을 분석했는데 정말 놀라운 효과가 검증됐었어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으로서 이 플랜을 쓰는 것은 정말 효과적이라는 거죠. 예, 청취자분들 한번 진지한 고민 많이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학습 플래너가 사실상 좀 작성하는 학생들도 상당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 아이에게도 한번 잘 적용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적인 가치와 의미가 다양하게 확장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처음 아마 이해하셨으면 바로 실행하시라는 것 이런 것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정말 교수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자주 나와주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주 나와주신답니다. 이거 완쌤 너무 감사하고요. 예. 청취자분들 오늘은 학습 플래너에 대한 이야기들을 경희대학교 박상학 교수님과 교육 컨설턴트 최재환 쌤을 모시고 좀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졌고요. 아마 4월 11일이 아마 중학생 어머님들께서 가장 기다리시는 시간이 될 겁니다. 아마 수능 시안이 나오는 그 날이죠. 그래서 저희가 4월 11일 날 오전에 아마 시안이 나오면 오후에 녹음을 해서 저녁 때 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좀 그런 의미들에 대해서 한번 청취자분들을 만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학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완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